영상은 JR 글로벌 리츠 정기주총 후기 9월 26일에 진행이 됐었죠. 있었던 일들을 요약하고 또 그때 있었던 실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주주연대가 한 달 전에 처음 발족이 돼서 서면상으로는 좀 이런저런 활동들이 있었지만은 처음으로 지분을 위임받고 오프라인에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정기주총이 첫 위임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20여 명이 이제 위임을 했는데 618명의 개인과 3개의 법인이 저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주식 수로는 약 1100 몇십만 주 정도 됐는데 저희 주주 안건 중에서 저희 주주연대가 이제 의견을 낸 것은 제3호 의안 이사 보수 승인의 건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대표를 던져서 저희가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운용사로부터 이제 주요 주주로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대 주주, 2대 주주 이러면은 지분이 한 6%, 7%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운용사 측에서도 이제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는 뭐 주요한 어떤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 설명해야 되고 이런 행동들을 할 때 당연히 우선적으로 좀 연락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저희 이제 주주연대도 이제 그런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통 창구로서 이제 인지가 된 겁니다. 참여 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제가 오늘 보니까 6.7%대인데 제 생각에는 올해 안으로 한 8% 넘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참석한 물량 중에는 IRP 물량이 좀 빠져 있어요. IRP로 투자한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배당 주고 배당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IRP 지분을 마이데이터로 이렇게 넘겨주는데 권한을 좀 위임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액트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좀 이제 움직일 것이라고 좀 얘기는 하더라고요. IRP로 투자한 이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밖에 이 주주 운동을 하는 종목이 없거든요. IRP로 투자 가능한 종목이 ETF, ETN, 리츠 이렇게 있는데 JR 글로벌 리츠만 IRP 물량을 이렇게 들고 활동을 하니 액트 쪽에서도 당연히 그 전에 없었겠죠. IRP 물량을 좀 수집해 달라 이런 요구가 없었을 텐데 저희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IRP 물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임에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좀 컨택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니까 참석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더해서 이런 물량들도 좀 더해지게 되면은 근시일 내로 제 생각에는 10%가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간 지나봐야지 알겠지만은. 자, 주주총회는 뭐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3호 의안을 반대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참석한 지분은 7,700만 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1,100만 주 정도 참석을 해서 반대를 했지만 6,600만 주가 찬성을 한 거예요. 실제로 뭐 이런 중요 의사결정에 이제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은 사실 이 이사 보수 승인의 건은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별로 신경을 쓰는 그런 안건은 아닙니다. 왜냐면 단지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지 기관 투자자들이 뭐 여기 참석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개별 목소리를 내기는 조금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새로 모였으니까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의안이 통과는 됐더라 하더라도 1,100만 주가 모여서 실제로 행동을 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전혀 뭐 무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 자체도 주총의 분위기도 어떤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의 좀 신뢰를 좀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요.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뭐 주총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은 내용을 듣고도 저랑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아무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한두 달 정도 일단 더 믿고 기다려 봐도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또 기다리지 않으면 또 어쩔 겁니까? 지금 주가에서는 뭘 팔고 이런 뭐 매매를 할 그런 주가는 아니에요. 어쨌든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좀 좀 짜증 나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은 좀 맘 놓고 좀 기다려 봐도 되겠다. 좀 스트레스 없이 기다려 봐도 될지, 어 둘 중에 뭐냐 한다면 저는 뭐 후자라고 봅니다. 요새 인제 주가가 너무 3,600 원대에서 쭉 이렇게 횡보하고 별로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악재 같은 뉴스도 좀 그런 기사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기사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은 어 사실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는 이미 좀 '반영될 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인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주주총회 이제 질의응답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액트 그 공지사항에 쫙 이제 디테일하게 좀 적어 놨어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좀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 지금 이 영상도 제가 볼 때는 실제 대화 내용들을 좀 올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한 거의 뭐 40-50분 될 것 같은데, 제가 액트에 올린 디테일까지 다 이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 뭐 2 시간 3 시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듣는 분들의 시간을 뺏고 싶진 않고, 이제 요약을 하자면 주요 그 대화 내용은 당연히 맨해튼 인수권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이 맨해튼 인수가 되고 될 시점부터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했던 유상증자 물량을 채우지 못했고 저가의 유상증자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일부 우리가 이제 배당금이 좀 희석됐다, 물량이 희석됐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 부분에서부터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 리파이낸싱 건에서도 어떻게 보면 운용사를 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 깨진 신뢰가 다시 여기서 발목을 잡는 거죠. 어 다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쪼끔 일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인제 이런 뭐 결론도 좀 낼 수 있겠더라고요. 음. 그리고 인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배당금 230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시나리오는 어 지금 자금 조달 시나리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평균적이고 중간적인 시나리오, 그러면서도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230원 정도 배당금이 굉장히 많이 깎인 거죠. 380 원에서 390 원이 됐던 배당금이 160 원이 떨어지는 거니까 거의 뭐 1/3 토막이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인제 이렇게 배당금을 좀 굉장히 깎아서 제시하는 이 배경에는 인제 어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금리는 지금 유리보 금리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변동금리, 고정금리 두 개 다 가능하지만은 주로는 지금은 이제 고정금리를 보고 있죠. 유리보 3 개월물에 유리보 3 개월 스왑에 3 년물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한 2.19%, 2.1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1% 대가 온 거죠. 근데 이 지금 대출 금리에서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고 가산 금리가 있잖아요. 이 가산 금리를 지금 잘 받기가 힘들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현지 오피스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오피스 대출을 꺼려하고, 오피스 대출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면은 이 가산 금리가 막 200 bp, 그러니까 2% 이렇게 붙는 거죠. 기준금리가 2%인데 가산금리가 2%,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저도 JR글로벌리지 처음에 이제 투자할 때 뭐 물론 나중에 대환할 때 고금리로 대환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이제 저금리로 다시 돌아 나오는 사이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로 금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한 2% 3% 이렇게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 인제 이 생각은 했지만은,
가산금리가 오피스 그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가산금리가 뭐 200bp 이상으로 뛸 그럴 가능성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인제 투자 실패가 발생했던 것이고, 자 그리고 인제 벨기에 현지에서 구 9천억 은 조달을 하는데, 음 지금 최초의 조달 금액이 1조 였던 것이 인제 환율이 좀 올라서 1조 1천억 원 정도 인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근데 9천억 정도는 현지 조달을 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 2천억 정도는 국내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이것을 어 최대한 현지에서 더 조달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출의 LTV가 올라가는데, LTV를 올리면 현지 금융기관에서 이 가산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가산금리 문제와 현지 조달 그 비율에 대한 문제는 엮여 있는 거죠. 우리 이번 주주 행동을 했던 근본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국내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국내 조달을 할 때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물량의 희석 효과가 커지게 되고, 지금 뭐4천 몇 한 뭐 500원 뭐 4,700원 이때 전환사채를 발행해도 불만이 많을 판에 3,600 원에서 전환사채를 조달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말아 달라 이런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기 위한 자리가 저희 주주연대 그 발족하는 그 자리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용사 측에서는 주주들이 전환사채 발행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충분히 저희 입장을 인제 받아들였고,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력을 했고, 최대한 전환사채 그 신주 발행이 아닌 방법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인제 언지를 했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회사채로 2천억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은, 금융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 최종 그 클로징을 해 봐야지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어 만약 이런 부분들이 좀 몇백억이 미스가 나서 정말 그 대출 차환이 디폴트가 돼 버리게 되면은 진짜 디제스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애당초 이제 지난번 주총에서 우리가 그런 어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관 개정을 할 때 주주들이 자금 조달의 다각화를 통해서 어떤 본 대출의 협상에 유리함을 가져가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막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본말이 전도가 돼서 1,000억 원이나 되는 물량을 CB로 발행하고 그 물량 부담을 고스란히 주주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운용사는 신주 발행이 늘어나서 운용 수수료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절대 바라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번거로운 위임 절차도 거치고 뭐 액트에다가 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이런 주총 참석 절차를 거친 겁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국내 조달은 최대한 회사채로 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들었고요. 음. 아무튼 디테일한 내용들은 액트 어플에 좀 이렇게 올려 놨으니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의 뒷부분은 이 정기주총 질의응답 녹취를 일부 따서 좀 올려 놓을 테니깐 당시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게 다시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업셋돼서 흥분한 톤의 말투가 좀 오고 가긴 했는데, 어 저는 그런 이런저런 좀 오해들을 풀 수가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은 저랑 다른 분들의 모든 생각이 저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주 운동을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더 지분을 늘려 나가고 움직임을 계속 강화를 해야지 계속해서 저희들의 어떤 목소리가 운용사 측에 전달이 될 거고, 근본적으로는 주가가 낮기 때문에 주주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좋아질 때까지는 이 주주 운동은 계속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냐 하면 뭐 그 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저는 뭐 지금 뭐 4,000원 초반, 4,000원 중반대까지는 저평가라고 봐요. 왜냐면은 주당 손자산 가치라는 게 있는데 배당금이 몇 년간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이렇게 얘기할 때 임대 수익만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어, 몇 년간 이 JR 글로벌 리츠 물량들 일부 좀 가격이 오르면은 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물량들은 장기간 들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수준 아니면 지금보다 일부 좀 오른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주주 운동이 계속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 주가에서 운용사가 딴 마음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주들을 계속 주요 주주로 대할 수 있도록 어떤 시장의 오해가 계속 풀릴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뒷부분, 영상 뒷부분은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녹취 내용들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오피스 투자들은 다 뭐 실패하는데 JR 쪽에서는 예외적인 성공 사례고 뭐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폴트가 실패고 30% 주가 빠지고 배당 빠지는 거는 이게 성공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자랑스러우신 거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제가 긍정적으로 좀 예? 이게 만약에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그 맨해튼 인수권으로 있던 그 유상증자 그리고 이후에 있을 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서도 주주 가치를 이렇게 하락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주저가 없고 계속 이런 행동들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 답변. 예. 네, 사실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일단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에 이제 행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JR 글로벌 리츠 운영을 이제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가 됐고요.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증권사에 대략 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해외에 이제 투자되어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들이 사실은 오피스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도 사실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오피스들이 실패 사례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주주분들께서 접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으신 거고, 또 공모 펀드 영역에서 실패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저희는 살아남는 쪽에 속했고 이것은 주주분들한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이지 그 표현이 좀 다소 과했던 부분들은 제가 오히려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 주시는 주주가치 제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과도한 추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주가치가 제고되기 위한 운용사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저희가 부동산 리츠 회사입니다. 저희가 헤지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의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시황에 따른 영향을 제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IPO 시점이나 이후에 맨하탄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해외 코어 오피스 전략을 투자하고 있는 리츠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만약에 리츠 시장 전반에 있는 다른 종목들처럼 저희들이 임대 오피스나 뭐 다른 물류센터 등을 투자했다던가 거주시설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혹은 뭐 마트나 백화점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아마 또 다른 결과를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의 태생적인 어떤 특성들 때문에 가장 시끄럽고 말이 많은 글로벌 오피스 시장에 저희가 지금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자산운용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것은 주가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오히려 주가 상승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이 자본을 조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자산에 자산을 대비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시장 자체를 극복하기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자산명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달을 해서 다만 1bp라도 조달 금리를 낮출 거냐.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1조 원을 빌리고 있는데요. 1조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0.01%라도 싸게 돈을 빌리면 저희 주주들한테 드릴 돈 1억 원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산 배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하탄 자산이 편입된 이후에 이제 제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관리 부분을 제가 맡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면책대가 도망가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코로나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전망하고 이게 좀 지속된다라고 하는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었던 시점이었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저도 어차피 대체 투자 업계에 있으니까는 JR이 왜 이 오피스를 사나라는 얘기들이 그 당시에 업계 내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해했던 버전, 내지는 뭐 제가 이제 JR 밖에서 이 건을 바라볼 적에 생각했던 감각은, 주된 맨하탄 건물에 대한 비판 포인트가 그 당시에는 업사이드가 별로 없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면 저희가 이 공실을 채워가지고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뭘 해도 되고요. 혹은 뭐 건물의 성성을 좀 바꿔가지고서 추가적인 어떤 예산 투자를 통해서 건물의 밸류를 올리는 것도 있을 텐데, 당시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던 맨하탄 건물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업자들이 보는 관점은, JR 글로벌 리츠가 아마 이게 결국은 리츠고 공모리츠다 보니까는 배당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자산을 고르다가 그나마 좀 거래해볼 만한 녀석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는구나라는 감각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이 자산을 관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그 조지 컴포트 앤 선즈라고 하는 맨하탄 회사랑 이제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연락하고 저희가 또 수시로 저희 건물 관리 상태를 리포트를 받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건물을 취득하는 시점이나 지금이나 계속 방어적인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IR 자료나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공실이 한 20% 가까이 나고 있는 게 시장 평균이다 보니까 있는 임차인을 지키는 게 일단은 주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공실은 당연히 낮춰야죠. 그때 한 10% 이상 공실이 있었으니까 이걸 지우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배당을 못 주고 현지에서 공사비로 계속 닦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다행스럽게도 이제 올해 초 정도부터 해서 이제 그 상황들이 좀 해제가 됐고,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 보고를 받았죠. 그래서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 섹터 중에서 제일 좋은 섹터를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미리 선침해놓고 기다리면 아마 주주분들한테 매일매일 아마 특별 배당 드리고 돈으로 잔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게 하다못해 새집 구하는 것도 한두 달씩 걸리는데 몇천억 하는 건물을 어떻게 한두 달 만에 갈아치우고 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발언이나 내용들 중에서 오피스 시장이라고 하는 게 긴 사이클을 타고 돌아올 거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맨해튼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얘기는 이 신뢰가 깨지는 그 시발점이 거기서부터였기 때문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그 엊그제 올라온 그 공지에도 맨해튼 건물에서 매년 주당 60원 정도가 배당금이 확보가 되고, 뭐 그럼 이제 120억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7% 정도. 말장난입니다. 지금 모리츠 단에서 800억 회사채를 쓰고 있어서 여기서 그 금융비용이 5, 60억 세고 있는데, 그 회사채 발행 자금이 인수자금으로 투입된 거가 전부가 아니고요. 700억이었죠. 타인자본을 조달된 건 한 절반 정도는 처음에 파이낸스 타워의 예. 사정상금에 들어갔고, 1,800억 그 정도에 이후에는 처음에 4,800억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에 처음에 사입한 건 맞는데 이후에 자본이 조정되면서 현재 채권 잔고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다면 이 800억이 다 그 매입에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처음에 이제 1,800억 유상증자가 1,377억 원이 조달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모자른 금액만큼은 회사채로 조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조달됐죠. 이 맨해튼 주당 60원 이거는 네. 굉장히 이걸 좀 왜곡한 숫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시 자료이기 때문에 숫자나 이런 내용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시 자료는 자리츠에서 넘어오는 배당금이 공시 자료지.
여기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시라고 하는 건 기업의 공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주주분들한테 드리는 정기 소환도 기본적으로 공시 내용이고 주주 간 차등 없이 똑같이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주주 모임이 결성되고 편지를 보냈을 때 두 가지를 좀 여쭤봤었어요. 이거 편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어떻게 됐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거 편입하지 않았더라면 2023년, 2024년 우리 배당금이 어떻게 됐냐?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은 유럽 현지 임대료가 5,850만 유로에서 거의 7천만 유로까지 올랐잖아요. 하나로 치면은 환율 계산했을 때 15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계산하시면 조금 아마 사고가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주주분들이 조금 혼동을 느끼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렌트가 올라간 것만큼 배당이 같은 비율로만큼 190억부터 출발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맞으신가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땅을 파서 장사하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마다 저희가 배당 드리는 거는 임대 수익으로부터 해서 출발해서 현진단에 들어가게 되는 운영 비용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자본 비용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국내단의 비용들, 특히 이제 금융 비용이나 여타 비용들 지불하고 남는 돈은 다 지금 배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이제 배당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 좀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해보시면 오히려 수익에서 발생됐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나갔다는 거를 금방 찾으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편입하고 나서 좀 다소 좀 말하자면 현금 시세에 좀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저희가 저희 감가상각 초과 배당하는 건 혹시 알고 계실지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현금은 다 내려보내자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에서 생기는 수익보다는 한동안은 좀 많은 배당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배당액을 바탕으로 해서 임대수익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만큼 더 어디로 샜어라고 이제 착각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정정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유로화 기준으로 했을 때 현지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유로 정도 임대료 상승분이 올라와서 배당 받은 게 지금 390원이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저희 어차피 그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금을 내고 유보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운영 기조 자체가 있는 캐시가 있으면 일단 주주들한테 먼저 다 보내놓고 모자란 돈이 있으면 차라리 외부에서 조달하라는 쪽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운영 철학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 이상이 많으세요. 50대 이상 주주가 많고 이분들이 근로시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배당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들 보면 고령층 계산하세요. 그게 계산이 그때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수가 거의 20%잖아요. 정확하게는 한 3천만 주 정도 되죠. 19.3%죠. 그러니까 3천만 주 정도 늘어났는데 2억 주 중에서 3천만 주니까 37이 20일 아닙니까? 그럼 대충 7분의 1이 미국 자산인 거고 7분의 6이 미국 자산인 거죠. 어쨌든 19.3%의 주식수가 늘어났는데요. 네, 일단 임대료는 1,000만 유로 늘어난, 임대료는 거의 18% 늘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단순 계산해봐도 미국 주식 편입한 그 신규 주식의 배당금을 나눠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하고 나서 왜 거의 미국 현지에서 배당을 못 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억 7천만 주가 있는 원래 저희 파이낸스 타워였는데 3천만 주 늘어나가지고서 2억 주가 되면서 이제 미국 건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미국 건물이 들어온 거에서 원래는 배당이 들어와서 배당 희석이 없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나가지고서 실제 배당을 바로바로 보내드리면 좋았는데 미국에서 돈이 제대로 못 내려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작년까지 계속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예산을 계속 들여다보거든요. 현지에서 이 돈을 어디에 닦아 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계속 캐펙스 투자하고 신규 임차인들 모셔오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 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당연히 보고 있죠. 현지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고 있고 더 결정적으로 비용 집행하고 있는 주체가 저희랑 5대5 투자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저희한테 공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벨기에 건물만 계속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작년 정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특히 제일 심한 게 인수하고 한 1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기간 중에는 6주이던 게 7주로 늘어난 셈이 되는 거니까 대략 한 6분의 1 정도는 배당 희석이 돼서 깎여 나갔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2년차가 됐었을 때는 미미하지만은 투자한 원래 저희가 한 7% 정도 봤었는데 한 3% 정도 배당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이제 반으로 줄기 아니, 그 시작했어요. 뭐 0. 12분의 1 정도는 또 역시 배당 희석이 된 거죠. 파이낸스 타워 단독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손해를 본 정도의 규모. 말하자면 말씀 주시는 부분은 배당에 있어서 희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배당 희석에 대한 효과는 대략 한 그 정도쯤입니다. 가자 이렇게 된 거고, 단기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가 없다고 약속을 드릴 수도 없는 게, 만에 하나 무슨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관이 잘 안 됩니다, 뭐 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들이 저희한테 돈 안 줘줍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저희가 손목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산을 편입해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케이스가 없냐라고 지금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 가치가 증가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벗어나기는 좀 곤란하다 예, 생각합니다. 방금 주주분이 우려하시는 거는 이제 회사채가 만기가 짧으니까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걱정에 시달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신 것 같아요. 발행되고 나면 그나마 차관은 조금 낫습니다.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어렵습니다.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주요 주제들, 펀드 따릉 있는 쪽에서는 뭐 회사채나 유상증자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주요 주주라는 거의 기준이 지분율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냥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지분율이 주요할 만하다고 판단할 만큼 주요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주주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몇 프로 정도 이상을 가지신 분들? 제가 만날 수 있으면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래도 문상진 팀장님이 그래도 그나마 이 주주 가치를 제고를 위해서 가장 뛸 수 있는 분은 여기 팀장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부적인 질문들은 다 하실 텐데, 이게 운용사와 주주 간에 있어가지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신뢰관계라는 게 지금 저는 좀 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억울한 면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운용사 쪽에서도. 근데 이제 주주들은 볼 때 JR AMC가 잘했냐 못했냐도 있지만 비교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JR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다른 것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포라코나 뭐 맥쿼리나 뭐 이쪽이나 이렇게 해서 쭉 비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비근한 예로 뭐 다른 리츠들이랑 얘네는 그래도 하는 게 보이거나 뭐 그게 이제 시장의 주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보면 JR이랑 주주 간에 있어가지고 신뢰관계가 깡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신뢰관계는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JR 글로벌 리츠 운영 담당하고 있는 JR 투자 운영의 리츠석 본부장 임광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그 주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부임해서 올해를 말고 작년까지는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IR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열심히 했고 IR을 활동을 위해서 뭐 협회에서 주관하든지 증권회에서 주관하든지 그런 거를 모두 다 참여해서 저희 자산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그 리츠랑 조금 상황이 틀린 게, 다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새로운 자산을 편입한다든지 아니면 매각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산에 대한 순환이 굉장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주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맨하탄 편입한 이후에는 저희가 한때 뭐 신규 자산 편입도 뭐 검토했지만은 뭐 이사회나 뭐 이런 데서 우려 때문에 안 했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저희는 딱 두 가지 자산을 갖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산을 갖고 계속 이제 그 새로운 어떤 투자자나 어떤 새로운 주주님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열심히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리파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고, 저희가 아까 문선재 팀장이 얘기했지만은 모든 게 다 비밀 유지 협약을 맺고 나서 금융기관이랑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가장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죄송스럽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한 11월 정도 되면은 아까
다른 주주분이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금리 조건이나 이런 게 좀 가시화되면 배당에 대한 부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명확하게 좀 추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주 간의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유지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뭐 깨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저는 깨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저희가 솔직히 이번에 그 소액주주 연대 모임이 생기면서도 인터뷰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 기사가 되지 않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액주주 분들의 저희가 따로 컨택할 수 있는 솔직히 창구는 없습니다. 예, 그냥 저희 IR 담당한테 소액주주 분들이 전화 오거나 궁금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소통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소액주주 연대 모임이 생기고, 그게 이제 대표분도 생기고, 또 여기까지 오셔 주시고, 주총까지 오셔 주시고 하면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기후주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또 소액주주 연대 쪽에서도 임을 많이 받고,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액치에서 한 6% 이상 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뭐 하여튼 그 연대 모임에 모든 분들과 소통 못하겠지만, 그걸 대표하시는 임원 분들이랑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해서 아까 말씀하시고 우려하셨던 어떤 신뢰라는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사실 배당금에 대한 환해지는 뭐 이해가 돼요. 들쭉날쭉하면 안 되니까. 근데 원금에 대해서는 사실 당장 매각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기간 환해지를 이렇게 정상금을 내고 뱉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해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그 리츠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인가를 해주면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상장 리츠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부터 계속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국토부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제 리츠 인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뭐 누가 국토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인가 조건이 원금에 대해서는 100% 환해지를 하라는 조건이었고요. 배당에 대해서는 80% 하라는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이익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국가의 어떤 그런 허가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환율이 많이 이제 뜨고 해서 말씀하셨던 환해지 정상금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환해지 정상금이라는 건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일단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손실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만약에 환해지 정상금을 발생을 했고, 네,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게 마무리된다, 환해지가 끝난다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채의 어떤 상환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중간에 저희가 이자에 대한 비용은 나가는 거는 확실히 맞긴 한데 전체 어떤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맨하탄 저희가 편입했을 때는 파이낸스 센터 같은 절차를 밟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내용 잘 아시겠지만은 배당은 지금 환해지를 안 했고요. 그리고 원금은 한 50% 정도 수준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도 일단 국토부에서는 환해지에 대한 부분 원금 100%, 배당 80%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환해지에 대한 부분이 한 2년 정도 국토부에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이게 맞냐 안 맞냐이기 때문에 인가 조건은 아니었고요. 권장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달러에 대한 환을 해지를 하는 게 과연 하여튼 더 유리할까를 좀 판단을 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배당은 열어놨고 원금에 대해서 50%만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율이 좀 약간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됐고 저희가 1년 반, 2년짜리 일단 수업을 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상금은 조금씩 발생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매각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저희 이제
캐시플로우가 플러스 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이나 부분인데 그 원금이라는 게 차입금하고 부담금하고 딱 아니요, 차입금은 제외하고요. 네, 저희가 투자했다. 그럼 지금 현재에서 투자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난 환해지를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환해지를 정산하는 시점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환해지를 정산하려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금 일단은 손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해지가. 어떻게 되죠? 손실을 다 저희가 떠안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회계적인 처리가 진짜 손실이 된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아니라 실질적인 손실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배당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단할 생각은 없습니다.